시장 경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의증권 리서치센터 신월 자산전략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증시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고요. 여기 중심에는 침체에 대한 우려, 그렇죠.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최근의 상황을 보면 뭐 경기에 대한 우려가 미국만이 아니라 만만치가 않은 네. 상황이잖아요. 특히 뭐 건설 시장을 중심으로는 이미 시작이 되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 많이 들리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어떤지 어떤 상황인지 좀 전해주세요. 네, 국내는 이제 내수에 대한 부분들을 살아날 수 있다라는 네. 기대감이 작년 연초부터 정부와 통화당국에서 좀 넣었었고요. 수출은 피크 아웃은 있겠지만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라는 진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내수에 대한 부분들이 생각보다 살아나기가 어려웠었고요. 수출은 좀 더 빨리 피크 아웃이 되었고 연말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이 확실시되면서 위축에 대한 우려가 좀 더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즉 내후 외환의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었는데 거기에다가 뭐 잘 아시다시피 작년 12월에 워낙 국내에 그리고 전국에 뭐 예측하지 못했었던 예상할 수 없었던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 후폭풍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다만 소비에 대한 부분들은 심리가 급감을 했었다가 연초에는 소폭이나마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내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그래도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에 의한 굉장한 위축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학습 효과가 일정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비와는 다르게 내수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전 분기 대비 3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고 작년도에 약 마이너스 3%에 가까운 역성장세를 시현했었기 때문에 이 경제 지표상에서 나타났다라는 것은 실물 경제에서는 더욱더 위축이 되어 있다라는 점을 나타내겠고 특히나 이 건설업에 대한 부분들은 GDP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 시장에 있어서는 이 건설업만큼 고용 시장의 창출 능력, 고용 개수에 대한 부분들이 큰 산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칠 때 결국에 고용과 성장과 그리고 전반적인 실물 경제의 온기가 퍼지는 이제 마중물 역할을 정부 재정 정책으로 하게 되는데 항상 뭐 비난을 하고는 있지만 건설업에 대한 경기 부양이 빠지지가 않거든요. 뭐 건설이나 토목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돈을 썼을 때 시장에서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경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사실 작년에는 공공에 있어서도 좀 위축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11월과 12월에 인허가를 밀어내기는 했지만 착공으로 이어지기는 좀 어려웠었던 부분들까지 고려한다라면은 사실 건설업에서는 시계가 여전히 확보되지 않고 오히려 이 보릿고개가 더 숨을 턱턱 막히게 하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들이 좀 힘이 든가 시장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난 1월에 시공능력평가 58위 신동아건설을 그렇죠. 시작으로 해서 삼부토건, 대저건설, 삼정기업, 안강건설, 벽산엔지니어링 연이어서 네.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을 했고요. 뭐 롯데건설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전해진 소식이 좀 유동성을 위한 네. 조치를 뭐 한다 이런 얘기 전해줬고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이런 움직임을 보인다는 건 이게 진짜 심각한 상황이다. 이게 무너질 수 있다. 이런 공포감을 좀 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어린 시절에 네. 63 빌딩을 바라보면서 이 학창 시절을 하고 저금통을 63 빌딩을 이제 해서 넣었었는데 그렇죠. 그 63 빌딩을 시공한 건설사가 신동아 건설인데 이번에 이제 좋지 못한 소식이 있었고요. 뭐 벽산이나 이런 대부분 메이저 준 메이저급은 전국적인 사업장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이외의 기업들을 언급하셨는데 지방에도 상당 부분 지방에서 나름 탄탄하고 입지를 다졌던 기업들이 그렇게 되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부산 경남에서 상당한 좀 하위 순위에 있는 삼정기업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그 어려움에 처했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인명사고가 있었던 부산 리조트 화재 사건 이후에 대출이 끊겼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법정 관리 처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쫙 1년의 사태를 최근 중심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2년 전부터 태영건설 있었고요. 그렇죠. 태영 다음에 누굴까라고 네. 했을 때 롯데가 언급이 되다가 이제 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네. 자금줄이 마르게 되면서 그러한 얘기가 나오게 되었었는데 결국에는 시장의 흐름들의 밑바닥에 있는 부분들은 부동산 화랑기였던 2018년도부터 21년도까지 무리하게 수주를 하고 무리하게 수주를 했을 때에는 좋은 사업장보다 조금 열위하지만 돈이 될 수 있다. 즉 이러한 부분들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세일즈를 할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조금 무리한 사업 확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제 무리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좀 선순위나 중순위를 구성하게 되는 대주단보다는 후순위 그리고 시공사의 신용 보강 그리고 수도권 특히 서울 근교보다는 서울에서 점점 원거리로 되는 사업장을 여러 조금씩 약간씩 좀 떨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네네. 부분들이 진행되다가 하이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고금리가 도래했고 통화 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브릿지론이나 PF 대출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브릿지론에서 PF 대출로 전환이 되어야 할 때 대주단이 형성되지 않는 조건 중에 하나가 초기 분양률 이러한 부분들이 소비자들이 지갑을 꽁꽁 닫아버리고 부동산 시장이 트렌드가 바뀌었다라는 판단하에 여러 가지 그 화랑기에 사전 세팅해 놨었던 전제 조건이 맞지 않게 되다 보니까 환경이 많이 바뀌었군요. 상당히 네. 어려워졌고요. 근데 과거와는 다르게 경기가 조금 어려워지면 금리를 내려줬었는데요. 이번에는 한국이나 연준이나 기타 통화당국 모두 고금리를 오래 끌고 가려고 했었죠. 이는 팬데믹 당시에 급격하게 늘어났었던 통화량 그리고 저금리에 의한 후폭풍을 언제 다시 인플레이션이 나타날지 모른다는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과거 이제 폴 볼커 연준 시대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의 시대처럼 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떠오를 수 있다. 70년대 중반의 아서번스 전 연준 시장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중앙은행의 압박감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금리의 직격탄을 받는 시공 건설 쪽에서는 상당히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우리가 몇 년 전부터 뭐 말씀해 주셨던 어떤 건설사들 이름 정말 떠오릅니다. 그때 진짜 그랬어요. 뭐 태영건설도 그렇고 건설사가 어렵다라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특히나 지방 건설사 중심으로는 미분양이 상당히 많다. 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지방 미분양이 서울 가까이로 이렇게 네. 올라오는 흐름이 요즘은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네. 미분양 중에서도 이게 구분을 해봐야 되는데 악성 미분양이 느는 건 정말 시장에 좀 안 좋은 신호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네, 방금 좋은 네.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미분양의 무덤이라고 한다면 뭐 지역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냥 네. 그 팩트에 기반해서 네네. 말씀을 드리자면은 대구가 가장 많이 언급이 몇 년 되었었고요. 전부터, 그렇죠. 네, 그랬는데 그 대구 중심으로 좀 확산이 되다가 네. 최근 들어서 특히 2023년 말 대비 24년도 말 기준으로 가장 증감률이 컸던 지역이 비수도권이 아니라 경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5,000호의 미분양 세대가 12,000호로 늘어났고요. 거기에 핵심은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었던 반도체 벨트의 끝단인 평택과 이천 지역입니다. 그때는 우리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반도체 라인을 그렇죠. 따라가면은 불패 신화에 대한 부분들이 인식이 있었는데 네. 삼성전자가 설비 투자를 하다가 평택에 캠퍼스를 짓다가 상당히 이제 투자를 좀 느리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택의 경기가 꺾였고 특히나 수도권 외곽으로 갈수록 택지를 개발할 수 있는 땅들이 많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의 입장에 있어서는 우후죽순으로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라는 심정으로 네. 이렇게 사업을 펼쳤었는데 평택의 경기, 건설 경기가 완전 꺾였죠. 그 옆에 동측에는 이제 이천이 있겠고요. 그쪽에서 지금 5,000호, 2,000호 정도씩
미분양이 쌓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서울 문턱까지 와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에 되겠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준공후 미분양은 경기도는 일반 미분양에 대한 부분으로 좀 보시는 게 낫겠고요. 그게 이제 악성 미분양으로 우리가 흔히 부르는 네네. 다 지어놓고 분양이 그렇죠.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 우리는 네. 이제 선분양제들을 네. 아직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약 착공부터 준공까지는 30에서 45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게 되는데 일반 미분양에서 준공 후 미분양이 됐다라는 거는 약 3년 내외의 시간 동안 물건이 팔리지 않았다라는 걸 나타내는데요. 최근에 경기도의 미분양이 올랐기 때문에 준공 후 미분양의 비율은 아직 경기도는 낮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지금 7만 호, 좀 넘은 7만 2천 호 중에 30%를 상회하는 준공 후 미분양이 있다라는 거는 약 2만 5천 호, 2만 5천 호 정도가 지금 지어놨는데 불이 꺼진 집이고 주인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준공 후 미분양이 많은 것은 미분양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 가장 언급되었었던 대구를 필두로 해서 대구, 부산, 경북, 경남, 영남권 지방이 대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던 네. 시공사들 중에서 전국을 베이스로 하는 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영남권에서 언급이 되는 시공사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배경이 있군요. 그런데 이게 참 보도를 보면 온도차가 너무 느껴지는 게요. 뭐 특히 이제 강남 지역인데 네. 얼마에 거래가 됐다더라. 네. 또 신고가를 뭐 뚫었다더라. 이런 뭐 일부 지역의 일부 단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온도차가 이게 굉장히 큰 거잖아요. 특히나 네. 최근에 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뜨나 했더니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네. 일명 이제 토허제라고 불리는 이 부분의 변화가 있고 나서 굉장히 좀 거래량의 변화도 있다 이런 네. 얘기가 들리는데 온도차가 차갑고 아주 뜨겁고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사실 정책을 펼치기도 어렵고요. 나는 서울 강남권이 아닌 다른 지역 출신인데 내 베이스가 그쪽이 아니다 보니까 저쪽은 왜 저럴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는 사회 경제적으로 사실 뭐 긍정적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 글로벌 경제 및 금융 시장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돈이 되는 곳은 정말 뜨거운데 그렇죠. 돈이 가지 않는 곳은 가지 않는다. 이건 비단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시장, 자본시장의 유가증권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리고 경제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미국만 왜 저렇게 잘 나갈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거는 금융시장과 경제는 내가 몸은 담고 있지만 완전히 와닿지는 않거든요. 약간 자기 경험과 일상에 좀 부딪히는 면이 접해 있는 면이 일부일 수 있는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생활에 의식주에 관련된 네. 부분들 특히 주는 그렇죠. 되게 와닿는 편이 좀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본제 성격도 있지만 공공재 성격도 있기 때문에 글로벌 각국에서 집에 대한 규제는 어느 정도는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서울에서도의 지역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서울과 경기권에 있어서도 편차가 심해지고 있고 특히나 국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격 격차가 커진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노이즈를 일으키면서 여러 말들을 꺼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한 부분들은 1월 달에 해제 기대감이 올라왔기 네.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움직인 실수요자들이 좀 있었고요. 2월 10일 조금 지나서 이제 허가 구역에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이른바 잠삼대청이라고 하는 지역의 일반 주택들이 다 해제가 되었습니다. 재건축 지역은 아직 남아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들이 해제가 되면서 그동안에 잠삼대청 지역에 억눌려 있었던 가격이 키 맞추기가 타 지역과 이제 맞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잠삼대청의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이제 서초, 반포
방배로 이어지는 구간이었는데 반포로 필두로 하는 지역과 잠삼대청의 가격 격차가 있었던 부분들이 올라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 선호하는 부분들이 다른 데 있어서 반포 역시나 올라가게 되고 강남권에 대한 편중 현상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거래량이 상당폭 늘어났습니다. 지금 3월 첫 주말 기준으로 2월 달 실거래 신고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의 신고건이 3,800건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러한 점은 월말, 3월 말이 2월이 이제 거래 신고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 약 5,500에서 6,000건 정도가 되겠고요. 이렇게 되면 24년 7월, 8월 수준과 거의 육박하게 된다. 근데 작년 7, 8월은 1, 2월부터 점진적으로 올라갔었고요. 지금은 1월에는 낮았다가 3,500건이었다가 갑자기 더블 스코어 가까이 올라가게 된다라는 점 때문에 어제 서울시장이 다시 한번 너무 뜨거울 그러게요. 경우에는 재지정 가능성도 언급하는 정도로 지금 거래 현상들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애초에 네. 해제를 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유를 뭐로 제시를 했었던 거죠? 일단 네. 허가 구역을 지정했을 때는 그렇죠. 그 삼성역 어,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하겠다라는 지역의 개발 GBC 네. 그 주변에 호재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좀 막아야 된다라고 아. 했던 게 2020년 여름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매년 연장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른바 전세를 끼고 사는 갭 투자? 갭투자가 어려워졌었죠. 그런데 이번에 해제할 때는 네. 그 GBC에 대한 얘기는 잘 없고요. 민원이 많고 실수요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배려를 해야 될 때가 됐다. 그리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의 설정의 효과가 그렇게 없는 것 같더라.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했을 때의 핵심 요인은 이제 오히려 변종을 올리게 된 꼴이 되었고, 다른 이유를 들어서 해제가 되었고, 시장에서는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죠. 지금 국내의 정치적인 뭐 얘기와 그런 것도 있다. 그런 것도 추정을 해보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서울시에서 나온 것들은 수요자들의 거래 편의를 위해서 해제를 해야 되고 가격에 누르는 효과는 좀 제한적이었다라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이 부동산도 그렇고요. 매력적인 그러니까 투자자도 그렇고 어쨌든 살려는 사람들, 팔려는 사람들, 이 거래하는 사람들 간에 매력적으로 보이는 어떤 부분에 좀 수요가 몰리고 네. 가격이 올라가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떨어지게 굉장히 시장에 맡기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네. 이게 너무 쏠리게 되면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경기에는 영향이 어떤지, 그리고 한국은행도 사실 부동산 얘기를 네. 한동안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신경을 통화 정책을 할 때 이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영향이 어떨지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건설 경기 측면에서는 지금 한 곳에 편중되었던 이 거래의 급증 현상은 그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찾기가 좀 어렵다라고 네네. 봐야겠죠. 지금 우리 건설업의 문제는 이제 인허가와 착공으로 이어지는 그냥 일반적인 프로세스가 거의 막혀 있다. 돈줄이 막혀 있기 때문에 회수도 잘 안 되고, 회수가 되려면은 서울보다는 다른 지역에 있어서의 신규 수요자가 유입이 되고 거래가 기존 주택도 거래가 되고 하는 키 맞추기도 진행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시공사들이 일정 마진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로 가야지만 대주단이 형성이 되고 돌아가게 되는데요. 지방은 온도차가 너무 나면서 그렇죠. 냉기가 도니까 네. 신규 수요자가 가지 않게 되겠죠. 근데 최근에 건설 원가, 토지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있고요. 시공에 관련된 금융 비용과 건설 원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 이른바 신상에 대한 물건 가격이 올라가듯이 신규 분양가는 올라가게 되는데요. 거래가 되지 않다 보니까 기존 주택은 급매 위주로 되면은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의 가격 차가 나다 보면은 이 건설사들이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주택에 대한 수요가 창출되기 어렵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계속 이 어려움이 봉착해 있는 거고요. 서울은 택지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마곡 이후에 없습니다.
그나마 큰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재정비를 통해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통한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는데요. 이는 뭐 하게 되면은 대부분 완판이 되고 상당 부분 수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부 차지하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와 비수도권에서 어느 정도로 주택 거래가 활성화돼서 가격의 안정성이 좀 담보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금융 안정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은 한국은행이 작년 3분기에 금리 인하를 하지 못했었고, 이번 금통위 기자회견에서도 그때 뭐 이청용 총재가 좀 격한 언사를 내면서 누가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뭐 실기 얘기 네. 나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최근에 예민하게 네, 더 얘기를 뭐 하시죠. 좀 네. 좋은 분이 있으면 그분한테 넘겨드려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당시에는 가계 부채 급증세가 상당히 금융 안정을 해야 하는 요인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부분들을 두 개로 나누어 본다라면은 1, 2분기에는 정책자금 대출이었거든요. 정책자금 대출이라고 하면 매매나 전월세에 대한 신규 수요라고 할 수 있는 신혼부부들 아니면 청년주택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해주었던 것이고요. 그 마중물이 6에서 9억 원, 9억 원에서 15억 원대의 주택 수요자로 이어지게 되면서 이제 군부를 떼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여름에 급증을 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여름에 급증을 하게 되면은 가계 부채는 잔금은 보통 2에서 4개월 뒤에 하지 않습니까? 가을에 가계 부채가 늘다 보니까 3분기에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나타나는 부분들 중에 강남 3구와 그 이외의 지역, 마용성과 뭐 동작, 강동구로 거래가 집중되고 있는데, 타 지역보다는 거래 가액이 좀 높죠. 평균 금액 자체가 다 10억에서 25억, 30억까지 뭐 평균적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대출 규제가 규제 지역만 LTV 50%, 뭐 DSR은 개별로 다르겠지만 타 지역은 70%까지 뭐 가능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 가액이 높으면은 금융 부채를 쓸 수 있는 레버리지 금액이 크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빨리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 정도로 지금 안정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 80%로 내리고 싶은데, 경상성장률보다 부채 증가율이 높아지게 되면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거래 가액이 큰 지역만 부채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부채 소진율이 빨라지기 때문에 금리는 내려라. 근데 부채의 그 세일즈는 천천히 해라. 상당히 좀 이율 배반적인 그 금융 당국의 언급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할 때 지금은 4분기부터는 외환 시장을 주로 보았었는데요. 이제 2분기부터는 다시 외환과 부동산 가계 부채를 동시다발적으로 봐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최근에 몇 달간 보면 부동산 얘기를 집중적으로 이제 하다가, 그게 지나면 외환 시장 얘기를 좀 하다가 네. 한국은행도 집중적으로 좀 보는 그렇죠. 부분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7월부터인가요? 3단계 네. 이제 스트레스 DSR 네, 맞습니다. 적용이 7월부터인가요? 네, 7월부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대출 받는 거, 심사 받는 게 조금 더 이제 깐깐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상금리의 네. 적용폭을 좀 더 높여서 하다 보면은, 그게 지금 뭐 만약에 대출 금리가 3.6%로 실행이 되더라도 변동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올라가는 걸 가정하는데 올라가는 폭을 좀 더 크게 보면은 결국에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될 가능성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부동산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했는데, 사실 팀장님께서 이제 전반적으로 자산 전략 팀장님으로서 이제 전반적으로 뭐 주식 시장, 뭐 채권, 부동산 이제 다 보시기 때문에, 사실 지금 몇 가지를 보면 우리가 흔히 이제 탄광 속의 카나리아라고 네. 하는데, 이 카나리아, 탄광 속의 카나리아 한 마리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좀 자주 어떤 신호들이 우리 네. 경기에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오늘 말씀드렸던 건설사들 분명히 있고요. 뭐 홈플러스 네. 이슈 있고요. 뭐 롯데카드도 대손 충당금을 거의 뭐 380억 지금 네. 뭐 적립했다. 뭐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네. 지금 경기 전반적으로 적신호가 너무 켜져서 사실 뭐 공포 조장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4월 위기설 이런 얘기도 지금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현장에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일단 빨리 국내외 전국의 어수선함이 네. 정리가 되는 것이 심리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의 저 하루 만에 바뀐 호떡 뒤집듯이 하는 저 관세 정책과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부분은 예측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국내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뭐 어떻게 저희가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이건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살얼음판에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렇죠.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글로벌 경기의 업앤다운 사이클이 있고 국내도 있는데 금리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우리가 산을 갈 때에도 등산할 때보다 하산할 때 조심하라 라고 하잖아요. 더 다칠 위험이 크다 그러죠. 그렇죠. 네. 꼭 금리가 고점에서 피크아웃이 되고 내려올 때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크레딧 리스크가 발현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크레딧 리스크에 해당하는 것들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제 크레딧 리스크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내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경기에 쇼크가 오느냐 마느냐를 좌우하게 되겠죠. 지금 이 정도로는 국내 경기에 충격을 야기해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보기에는 그렇지만 카나리아라는 존재는 이 하나로 신호를 포착해서 그러니까요. 위험을 대비하자라는 네. 것이기 때문에 사실 조심할 필요는 있겠고요. 이제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크레딧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다만 워낙에 시장에서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일단 가격이 떨어지게 되겠죠. 금리도 올라가게 되겠고요. 주가가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롯데카드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한 2, 3주 전부터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일단 규모가 그래도 감내 가능한 수준. 한 375억 네. 정도로 알려져 있죠. 감내 가능한 수준이고 시스템상의 문제 약간 이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여전체 수요는 너무 탄탄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여전체에 대한 수요 중에서 단기체가 대부분 카드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금은 금리 레벨이 상당히 국고가 내려왔다 보니까 짧은 만기에 고금리를 주게 되면은 일단 차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높겠죠. 금리가 내려가니까. 그런 건 괜찮은데 시공에 관련된 건설업에 대한 크레딧 시장은 그렇게 공기가 재작년부터 좋지가 않았었죠.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네. 근데 또 마찬가지로 신용 보강을 덜 해준 시공사 입장에서 그런 회사채들은 팔리는데 자체적으로 신용 보강을 많이 해줬다라는 거는 자기 돈을 많이 썼다라는 거거든요. 태형건설부터 롯데 그리고 지방의 시공사들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고요. 홈플러스는 이미 CP로 이런 부분들이 찍어내면서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는 좀 일정 부분 눈치를 채고 있었는데 사실 오너 자체가 일반 기업의 대주주와는 좀 다른 성향의 PEF로 되어 있다 보니까 타이밍상에 조금 예측의 시점과는 좀 달랐던 측면은 있었습니다만은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다수의 경제 주체들의 소비 패턴이 팬데믹 이후에 너무나 바뀌었잖습니다. 온라인으로. 네, 온라인으로 바뀐 네. 부분들은 누구나 이제 받아들이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이는 비단 내수 침체, 소비의 그런 소비 판매의 위축만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이제 트렌드가 바뀐 측면에서 어려움이 좀 봉착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후폭풍이 금융권까지 지금 좀 드리워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어디까지 갈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요 내용은 마침 저희 또 뒤에 김경훈의 경제훈풍에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홈플러스에 대한 이야기는 또 뒤에서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내보면 크레딧 시장 환경은 지금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여러 가지 신호가 포착이 됨에도 탄탄한 상황인데 건설업 쪽 은 약간 좀 네. 주시해야 될 상황이고 업종별로 좀 차별화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네. 지금 돈이 많이 풀린 상황에서 네. 일정 부분 회수는 하려고 했었지만 여전히 많이 풀려 있고요. 그 자금들이 채권 시장을 안정적으로 깔려 있고요. 거기에서 속가내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드에 관련된 부분은 아직 수요가 괜찮아서 괜찮고 건설 시공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건 좀 빼고 보자. 그리고 이제 크레딧상의 레이팅에 대한 우려가 있는 부분들을 이제 좀 걸러내면서 투자할 기업들을 찾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완벽한 워닝 시그널이 더 우위를 점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금리가 내려가면서 신용 등급 전망이나 등급 자체가 하향 조정되는 기업들은 많아지면은 더 옥석 가리기가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오늘 신월 팀장님과 함께 뭐 건설업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포착되고 있는 국내 경기에서 주목해 봐야 될 상황까지 좀 이야기를 확장시켜서 나눠봤습니다. 상상이증권 리서치센터 신월 자산전략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